안녕하세요. 살아오는 동안 사람한테, 그것도 버팀목이 되어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한테 온갖 섭한 일 다 견뎌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엔 무조건 참고 모르는 척 지나가고 했는데 이만치 나이 들어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니 너무 바보같이 참고만 산 것은 아닐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때는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었는지 그렇게 어영부영 흘러보낸 시간들이 야속합니다. 그래도 인생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는 그 말처럼 저도 막판에는 평온하게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네요.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결혼 이야기까지 해야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딸만 내리 3명 있고 막내 아들 하나 있는 집이었는데 제가 막내 아들 바로 위에 딸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원래 아들을 갖고 싶어 임신을 했는데 눈치 없이 제가 딸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제 아래 남동생과는 나이 터울도 많이 안 나고 해서 거의 친구처럼 같이 지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동생과의 차별이 더 눈에 띄었어요. 동생을 어리니까 한창 자라야 한다고 고기 반찬이나 그 당시 귀했던 계란 반찬은 혼자 다 먹고 저도 똑같이 자라야 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언니들이랑 김치랑 풀떼기들만 먹어야 했죠. 그것 때문에 저는 어렸을 적 내내 키도 작고 몸집도 또래 애들에 비해 작았어요. 그야 당연히 넉넉치도 않은 형편의 비슷한 나이 터울로 태어난 남매니까 좋은 건 다 남동생 쪽으로 가서 그랬던 거였죠. 차라리 저도 위에 언니들처럼 먼저 태어났다면 기억도 안 날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대놓고 차별은 안 받았을 겁니다. 언니들이 말해주길 저랑 남동생이 같이 울고 있으면 부모님은 무조건 남동생부터 어르고 달랬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님은 언니들더러 제가 시끄러우니까 빨리 조용히 시키라고 명령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때 겨우 국민학교를 다니던 언니들이 그 작은 손으로 자기 여동생을 안아주고 업고 하면서 저를 재웠다고 해요. 커가면서 남동생과 저를 차별 대우하는 게 느껴지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남동생보다는 나이 차이가 조금 더 나도 같은 성별인데다 저한테 늘 잘해주는 언니들이랑 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남동생은 자기를 따돌림 시킨다고 생각했던 건지 그걸 곳에 부모님께 쪼르르 달려가 그대로 일러 바쳤죠. 그러면 부모님은 귀한 아들 마음 서럽게 했다면서 언니들이랑 제 종아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회초리질을 했습니다. 귀한 아들 마음 다치는 줄은 알고 딸들 다리를 다치게 하는 건 신경도 안 썼던 거죠. 아무튼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에 딱히 애정도 안 생기고 그냥 빨리 시집이나 가서 부모님 얼굴 안 보고 살고 싶더라고요. 결혼 후에 어떤 생활이 기다릴 줄도 감히 모른 채로요. 남편과 처음 만났던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딱 국민학교까지만 졸업하고 커서는 허드렛 일이나 시장에 가게 일 도우면서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제 남동생은 그때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요. 머리는 제가 훨씬 총명했는데 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죽어도 학교에 안 보냈어요. 막 성인이 된 저는 서점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서점 주인분은 저를 보고 일을 참 잘한다며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도 서점 일이 즐거워 꼭 제 가게처럼 열심히 일했죠. 매일같이 서점에 나와 일을 하다 보니 얼마 안 있어 점심만 되면 사모님이 부른다고 서점에 자주 들러 사장님을 모셔가던 서점 사장님의 아들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서점 사장님은 점원일 때 저를 그렇게 아껴한 모습은 어디 가고 자기 아들과 사귄다고 하니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하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조건 따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쥐뿔도 없고 배운 거 없는 무식한 계집애를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요. 저희 부모님은 빨리 딸을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에 무조건 서점 아들과 너의 결혼을 추진하였고 그 당시만 해도 서점집 아들이 제게 완전히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치고는 드물게 집안의 반대를 이기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서 저는 저희 집을 나와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마냥 집을 나와 따로 살게 된다는 생각에 젖어 철없이 좋아했어요. 당시 남편은 서점을 물려받으라는 시아버님의 말을 무시하고 따로 이루고 싶은 뜻이 있다면서 무려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로스쿨이네 뭐네
법학 전문 대학원을 나오지 않아도 고졸이든 대졸이든 사법고시 합격만 하면 인생 역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사법고시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공부를 너무 오래 해서 머리를 식혀야겠다면서 밖에 나가 저녁쯤 돼야 도로하고 그랬어요. 그 사이 시간 동안 뭘 하는지도 몰랐죠. 남편이 밖에 나가면 그냥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 오는 거겠지 하며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시부모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어서 그런가 시댁살이는 정말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에서는 남동생과의 차별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었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시부모님 구박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시아버님이야 차라리 아침 일찍 서점일 보러 나가시고 저녁에 돌아오시니 괜찮은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집에 같이 있어야 하는 시어머님은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저더러 친정에서 뭘 배운 거냐며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며느리로 받아줬으니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냐고 매일 타박하셨어요. 하늘색이 푸르스름한 새벽에 일어나 요리를 해서 밥상을 차려도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신경도 안 쓰고 간이 잘못됐다며 제가 보는 앞에서 퇴퇴 다 뱉어버리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눈물을 삼키고 또 죄송하다고 다시 내오겠다고 하고 부엌으로가 몰래 눈물을 훔쳤었죠. 결혼하고 해가 바뀌자 시어머니는 아이를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이가 아니라 아들이었죠. 저도 남편도 독촉을 들을 때마다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예상만큼 쉽게 찾아와 주질 않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맨날 공부하느라 피곤하다거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저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이미 아이가 생기고도 남을 결혼 연차인데 아직도 무소식이라서 제가 눈에 띌 때마다 네가 매번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자기 아들이 허구한 날 밖으로 쏘다니는 거 아니냐고,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당연히 집에 붙어 있지 않겠냐며 꾸중하셨어요. 그 말에 저도 나름대로 외모를 가꾸고 남편에게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태도에 상처도 참 많이 받았고요. 그래도 노력이 완전히 헛되진 않았는지 이윽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큼은 시부모님도 같이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이면서요. 아이가 생기면 이유 없이 밖으로 돌아다니는 남편의 방랑벽도 어느 정도 고쳐지고 마음을 다잡고 사법고시 공부에 집중하게 될 수 있을 거라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아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처자식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들을 낳아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어렸을 때는 남동생한테 밀려 단 한 번도 제 몫으로 먹을 수 없었던 고기도 먹어보고 계란 반찬도 푸짐하게 먹어봤어요. 이게 뭐라고 먹으면서 저는 못 먹게 했는지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다 나더군요. 임신을 한 동안이 남편과 결혼하고 가장 마음 편하게 지낸 기간 같아요. 그때는 시어머님도 혹시나 아이 잘못될까 절 배려해서 집안일도 안 시키고 혹시나 아이도 같이 듣고 있다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셨거든요. 그만큼 정성을 쏟은 보람이 있는 건지 저는 10달을 채우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들 아들에게 정신이 팔려 제게는 수고했단 말도 뒤늦게 하셨지만 저도 아들이 태어나 이걸로 시댁에서의 입지가 굳어져서 다행이란 생각만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도 못했지만요. 처지가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최소한 아들 없거나 보살피고 있을 때는 싫은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남편도 정신 차리고 다시 고시 공부에 매진할 거라는 건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태어난 아들에게 반짝 관심을 쏟더니만 그 이후로는 또 전처럼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나 되어야 들어왔습니다. 가정이나 공부에 충실하지 않은 남편의 모습을 시부모님은 딱히 꾸짖으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고 저렇게 방황하다가도 언젠가는 시험에 떡하니 합격해서 큰일 하게 될 거라고 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때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을 때이니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은 압니다. 큰일은 아무나 하나요? 하루는 너무 답답했던 나머지 제가 남편에게 대체 어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다 오는 거냐고, 집에서 아이나 내 생각은 안 하는 거냐 물으니
어디 감히 하늘 같은 서방한테 대드냐면서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저더러 신경 끄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래요. 자기 아니면 어디 시집이나 제대로 갔겠냐며 운 좋은 줄 알고 조용히 살라고 싸늘하게 말하더군요. 분명 결혼 전에는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하던 남편이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변하게 된 건지 그 이유를 몰라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러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계기가 있었죠. 저녁쯤에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라 제 등에 업은 채로 급하게 동네 의원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남편이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아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왔었죠. 치료를 받고 열이 떨어지자 아이가 다시 새근새근 잠들어서 아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집 앞 때문에 남녀 둘의 실루엣이 보여 누군가 하고 찬찬히 살펴봤어요. 남편과 어떤 여자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둘이서 온갖 애정행각을 벌이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근처 나무에 몸을 숨기고 그 광경을 전부 지켜보았죠. 남편이 그동안 자꾸 밖으로 싸돌아다닌 게 전부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구나 깨닫게 되면서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그때 갑자기 아이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 울음소리를 들은 남편이 제 쪽으로 곧장 다가오더군요. 나무 뒤에 숨어있던 저를 확인하고는 크게 놀란 기색도 잘못했단 느낌도 없이 에휴, 이렇게 한숨 내뱉고는 유유히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행동이 바뀌지 않았어요. 외도가 잘못이란 생각조차 안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 이후로도 남편이 외도하고 있는 모습을 몇 번이나 더 봐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우선 시어머니께 남편의 외도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 그럼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저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고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시어머님은 그런 제 눈치를 힐끗 살피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알아봤자 뭐 좋다고 얘기해? 그냥 참고 살아.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참고 산다는데 넌 왜 못 참아?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염치 없이 그 정도도 못한다고 나오는 거야? 아이는 어쩔 거야? 너 못 살겠다고 하면 애는 그럼 평생 부모 한 쪽 없는 채로 키울 거냐? 아이 얼굴 봐서라도 참고 살아. 시어머니 말씀까지 다 듣고 나니까 정말로 남편과 헤어질 결심은 안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들이 아직 이렇게 어린데 남편과 헤어지고 나면 아빠 없이 자라는 건 물론이고 더 큰 문제는 시댁에서나마 제가 아이를 데려가는 걸 가만 보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는 자기들이 키우겠다고 저로부터 빼앗아갈 게 뻔했죠. 저는 아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며 남편과 저는 쇼윈도 부부처럼 지내왔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의 여자도 몇 번이나 바뀐 건지 모르겠네요. 그 사이에 아들이 자라나고 아들도 조금 커서는 자기 엄마 아빠가 친구들 부모님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눈치채게 되었죠. 아들에게 화목한 가정 환경을 안겨줄 수 없어 미안한 동시에 전부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 분했어요. 남편은 젊었을 적 준비한다는 사법고시도 이미 대놓고 때려친 지 오래였고 그동안 여러 여자들이랑 바람이나 피고 다니며 자기 아들이 어떻게 자라든 말든 신경도 안 쓰더군요. 그나마 늘 제 생각해주는 아들이랑 시간 지나 재개하시는 태도가 많이 다정해지신 시아버님 덕분에 이 집안에서 계속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만 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하셨던 시아버님은 어느새 미운 정이 든 건지 아니면 괴롭고 힘들어도 묵묵히 시댁에서 열심히 살아온 제 노력을 알아봐 주신 건지 해가 다르게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아마 하나 있는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던 남편이 가업인 서점도 내팽겨치고 사법고시 준비한 데서 내버려뒀더니 그것도 때려치고 백수처럼 사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크게 실망한 것 같아서였어요. 그런 남편을 시어머니는 무조건 감싸고 돌기만 하니 시어머님과도 의견 차이가 심해서 시아버님이 이따금 제게 와서 믿을 건 저뿐이라며 힘이 되는 말을 하고 가신 적도 많았죠. 게다가 시아버님이 갑작스레 건강이 안 좋아지시자 시어머님은 자기가 평생 수발 들었는데 자기가 이 나이 먹고 이제 곧 죽을 노인네 수발 또 들어야 되겠냐고 시아버님을 모른 채 하시고 남편도 자기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뒷방 늙은이한테 신경 쓰기 싫다면서 죽고 나면
어차피 유산 떨어지니 그것만 먹으면 그만이라고 더는 귀찮게 굴지 말라 했죠. 저랑 성인이 된 아들만 시아버님 간호해드리고 혹여 외로우실까 말동무해드리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새삼 자기도 평생 서점일에 몰두하느라 자기 아내랑 아들한테 신경을 못 써줬다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라고 분명 벌 받는 걸 거라며 우시는데 저는 시집 오고 시아버님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시아버님 간병하면서 시아버님도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는지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시아버님도 시어머님이랑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귀찮게 구는지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시더군요. 원래 젊었을 적부터 시어머님도 아버님 재산 때문에 사랑 없이 결혼한 거고 남편도 그동안 줄곧 그런 구닥다리 서점 같은 거 하지 말고 가게 건물이나 팔아서 그 돈 자기한테 달라고 몇 번이나 졸랐대요. 가만 생각해보면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나서도 좋은 투자처에 있다고 해서 아버님 여윳돈을 다 날려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사실 시아버님이 가게 건물이며 갖고 계신 재산이 꽤 되세요. 그런데 본인이 돈 돌아가는 원리는 영 모르겠다며 그냥 꽁쳐두시기만 하고 돈을 안 굴리셔서 그렇죠. 시아버님이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자기는 그냥 서점일 시작한 거 평생 서점일 하다가 눈 감을 생각이지 죽기 전까지 다 쓰지도 못할 재산 굴리면서 욕심 부리긴 싫다 하셨어요. 저도 원래 젊었을 적 시아버님 서점일 도우면서 시아버님이 얼마나 성실하고 우직하신 분인지 잘 아니까 그만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는 서점 일할 때 기억나냐며 한창 옛날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게 아버님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아버님은 죽기 전 혼자 임종을 지키는 제게 힘없이 서류 봉투를 쥐어주고는 편안한 얼굴로 숨을 거두셨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게 뭔가 싶어 열어보니 집안 땅 문서하며 가게 땅 문서, 그리고 그 재산들을 전부 제 앞으로 남기겠다는 말과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이 적혀있는 유언장이나 다름없는 편지였습니다. 시아버님 재산이 모두 제 쪽으로 간 걸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님은 제가 앞으로 유산을 어떻게 할 건지 묻지도 않고 격분하시면서 당장 내놓으라며 온갖 쌍욕을 퍼부으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오갈 데 없는 년 걷어들여 줬더니 뒤통수 치는 거냐고 제 멱살까지 쥐어흔들면서 이야기하셨어요. 남편은 그대로 시어머님 옆에서 자기 아내가 멱살 잡히는 거 지켜만 보고 있었고 아들이 겨우 달려와 막아섰습니다. 그때 시어머님이 저를 아들 쪽으로 퍽 떠밀면서 그 힘에 밀려 아들과 저는 함께 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들도 갑작스럽게 자기 쪽으로 제가 쓰러지니까 저를 받으려 하다가도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 저를 보호한 채로 뒤로 넘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하필이면 아들이 쓰러지면서 바닥에 박힌 돌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정신줄을 붙잡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아들이 정신 차려서 저랑 눈 맞추고 괜찮다고 말해주니까 그때 겨우 안심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병원에도 오질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가정에 관심 없던 남편은 그렇다 치고 시어머니만큼은 그래도 손자라고 아들은 아꼈었는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밀쳐서 손자가 다친 거니 시어머님도 일단은 충격이 컸겠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부축해서 겨우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제 방이며 아들 방이며 아주 이잡듯 뒤지면서 서랍 하나하나, 책 페이지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돌아온 저를 보더니 또 저더러 이 망할 년이 유언장이며 땅 문서 다 어디 숨겼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이쯤에서 시어머님을 이해하길 포기한 것 같아요. 사실 시아버님께 유산 물려받고 이걸 받아도 되는지 받게 되면 시어머님과 남편은 어떻게 되는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님과 남편이 저나 아들에게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저는 순순히 다 같이 나눠 갖자고 했을지도 몰라요. 시어머님과 남편은 그것도 싫다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3분의 1을 들고 가냐고 할 사람들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러는 꼴을 보니 결심이 서더군요. 남들이 보기엔 배은망덕하고 뻔뻔하다고 할 수 있어도 눈 딱 감고 시아버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거 생각해서 이렇게라도 보상을 받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절대로 이혼 안 하려던 남편을 두고 그의 전상간녀를 전부 찾아가 살해하겠으니 법정에서 남편과의 외도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동안의 외도 증거를 모두 모았어요. 법정 싸움이 오랜 시간 지속된 끝에 다행히 제가 승소하게 되었고 전 완전히 남편과 시어머님과 남남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이며 끝난 후에도 시어머님이며 정남편은 정신을 못 차렸는지 돈 내놓으라며 협박했지만 돈 없는 협박까지 모두 녹음하거나 저장해서 증거로 넘기고 재판 끝나자마자 아들과 함께 몇 년간 해외에 있다가 시어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전해 듣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판 이후에 갑자기 치매가 도져서 전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요양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갔다가 몇 년 못 버티고 돌아가셨다네요. 역시 나쁜 짓 하고 살면 벌은 받는 법인가 봅니다. 아들 머리를 잘 살펴보면 여전히 흉터가 남아있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괜히 이런 일을 겪게 미안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꼭 제 곁을 지켜온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큽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시아버님의 뜻을 이어서 작은 서점을 새롭게 열었어요. 시아버님이 부디 제 결정을 보고 하늘에서 기뻐하셨으면 합니다.